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는 없어도 그만입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죠. 트럼프 정부의 횡포에 결국 고개를 숙일 거라 예상했던 한국.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과감히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나갈 거면 나가라던 미국의 자신감은 영원할 줄 알았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의 충격 발표에 미국의 오만함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하기로 한 것이죠. 뒤늦게 한국을 대신할 나라를 찾아 나선 미국. 하지만 오직 한국만이 가능했다는 걸 깨달은 미국 정부는 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만한 미국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렸습니다. 드디어 러시아에게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2025년 9월 모스크바 크렘린궁 북극 전략실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했어요. 저는 니콜라이 페트로프입니다. 30년간 러시아 외교부에서 아시아 전략을 담당해온 수석 전략가죠. 그날 아침 7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교 공장 단지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던 이민국 단속반과 경찰 특공대가 일제히 들이닥쳤죠. 각하, 방금 확인된 숫자입니다. 정보국장 세르게이가 태블릿을 건네며 급하게 보고했어요. 정확히 317명의 한국인이 구금됐습니다. 모두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기술자들이에요. 화면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플라스틱 수갑에 손목이 묶인 채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일부는 머리를 숙인 채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북극 항로청장 이반이 문서 하나를 펼쳤어요.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죠. H-1B 비자,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0에서 $100,000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어요. 100배 인상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100배입니다. 근데 사실상 한국 기술자들의 미국 진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맹이라? 미국식 동맹이란 게 결국 이런 거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났어요. 바로 그때 제 옆에 앉은 북극 담당 차관 알렉산드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각하,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 그는 테이블을 가볍게 치며 말을 이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과 우리의 북극 인프라가 만난다면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경멸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었죠.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즉시 미국 편에 섰어요. 우리 소련이 지원한 북한과 싸우면서 말이죠. 그 이후 70년 넘게 한국은 단 한 번도 미국을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국을 따라 파병했고 이라크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건 1983년 9월 1일에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한 민항기를 격추했을 때 한국은 우리를 야만인이라고 비난했죠. 당시 저는 외교부 신참이었는데 한국 언론들의 격렬한 반응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고 우리 조종사들을 살인마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이 시작됐을 때도 한국의 태도는 명확했어요. 서방의 제재에 즉각 동참하면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죠. 우리 은행들과의 거래도 끊었고 반도체 수출까지 막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우리와 손잡겠다고요? 제가 회의적으로 말했어요. 70년 동안 미국의 충견 노릇을 해온 나라가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카카, 미국의 북극 전력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해군 참모총장 블라디미르가 무거운 서류처를 펼쳤어요. 현재 미국이 실제로 운용 가능한 쇠빙선은 단 3척뿐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어요. 3척이라고요? 미국 해군이요? 해군이 아니라 해안경비대 소속입니다. 그것도 모두 구형이죠. 참모총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폴라스타호는 1976년 건조, 폴라시오는 1978년, 그리고 힐리호는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평균 선령이 40년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더 심각한 건 가동률입니다. 30%도 안 됩니다. 대형 스크린에 알래스카놈 항구의 최신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한때 북극의 제왕이라 불렸던 미국 쇠빙선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폴라스타호입니다. 해군 소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선체 곳곳에 녹이 슬어 붉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죠. 작년 한 해 동안 단 89일만 운항했습니다. 1년에 89일이요? 푸틴 대통령이 되물었어요? 네, 나머지 기간은 전부 수리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다른 선박을 뜯어서 수리한다고 합니다. 힐리오는 더 심각합니다. 다른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거대한 드라이독 안에 쉐빙선이 들어가 있었는데 선체 절반이 분해된 상태였죠. 2023년 엔진 화재 이후 2년째 수리 중입니다. 언제 다시 운항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해요. 폴라시오는 아예 퇴역 직전입니다. 더 이상 북극해를 항해할 수 없는 상태죠. 그때 산업부 장관 드미트리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단 한 척의 쇠빙선도 신규 건조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내무부 장관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드미트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기술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베스 아이언웍스, 뉴포트 뉴스. 한때 세계 최고였던 미국 조선소들이 이제는 쉐빙선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50년 동안 신규 건조를 하지 않으니 기술자들이 다 은퇴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설계 능력도 특수강 제작 기술도 심지어 옛날 도면을 해석할 엔지니어조차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북극 항로를 둘러싼 경쟁에서 미국은 이미 패배한 거네요. 경제 고문 파벨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카, 이건 단순한 항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북극 항로가 완전히 열리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운송 기간이 40% 단축됩니다. 지도에 2개의 항로가 표시됐죠. 하나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 다른 하나는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항로였어요. 로테르담에서 상하이까지 수에즈 운하로 가면 21,000km 48일이 걸립니다. 북극 항로로는요? 14,000km 28일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푸틴 대통령이 핵심을 물었죠. 연간 5조 달러 이상의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5조 달러라. 그뿐이 아닙니다. 북극 항로를 장악하면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어요. 파벨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이익을 러시아가 독점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쇠빙선 30척을 보유하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잠깐 우리 쇠빙선 현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현재 운용 중인 쇠빙선이 정확히 30척입니다. 북극함대 사령관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원자력 추진 쇠빙선 7척, 재래식 대형 쇠빙선 23척이에요. 세계 쇠빙선의 70%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우리 쇠빙선들도 평균 선령이 20년이 넘고 영하 50도 이하의 극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죠. 맞습니다. 조선공업 차관이 인정했어요. 특히 액화 천연가스 운반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운항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요. 그 기술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북극 항로청장 이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5%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LNG 운반선과 특수선박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요?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70년 동안 미국과 혈맹이라고 외치던 나라가 러시아와 손잡는다고요? 미국이 아무리 배신했어도 그들은 결국 미국을 선택할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푸틴 대통령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317명이 범죄자처럼 끌려가고 비자 비용이 100배가 올랐는데도요? 그때 정보국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각하 한국 언론 반응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배신당한 동맹, 미국의 진짜 얼굴, 굴욕의 70년, 이런 제목들이 한국 주요 언론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죠. 니콜라이, 이제 달라질 수도 있어. 푸틴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한국이 절대 우리 편이 될 리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의 북극 전략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정보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북극을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니콜라이 이걸 좀 봐. 동료 분석관 미하일이 저를 불렀어요. 어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속기록이야. 그가 건네준 자료를 펼쳐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북극전략사령관 제임스 윌킨슨 제독의 증언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의원님들, 저희는 북극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더군요. 미국의 기술력과 동맹국들의 지원이 있다면 러시아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질문들이 그의 자신감을 무너뜨렸죠. 제독, 현재 우리가 운용 가능한 쇠빙선이 몇 척입니까? 후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이 물었어요. 3척입니다만, 3척이요? 러시아는 30척인데? 그건 단순 숫자 비교입니다. 우리 쇠빙선들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제독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공화당 의원이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 3척 중 실제로 북극해를 항해할 수 있는 건 몇 척입니까? 현재로서는 1척입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다고 속기록에 적혀 있었어요. 1척이라고요? 나머지는요? 폴라시오는 엔진 정비 중이고 힐리호는 대규모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수리가 언제 끝납니까? 힐리호는 최소 1년, 폴라시오는 사실 퇴역을 검토 중입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럼 새 쇠빙선은 언제 건조됩니까? 2030년까지 3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2030년이요? 지금이 2025년인데 5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고요? 제독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쇠빙선 건조 경험이 없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 의원이 핵심을 찔렀어요. 제독, 솔직히 말해보시오. 우리가 자체적으로 쇠빙선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긴 침묵 후에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핀란드나 한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한국 조선소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모순을 발견했어요. 미국은 한국의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한국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었죠. 미하일,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아? 제가 동료에게 물었어요. 미국의 오만함이지. 필요할 땐 이용하고 위협이 되면 버리는 거야. 그의 대답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추가 보고를 하러 갔어요. 각하, 미국의 실제 상황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제가 청문회 자료를 보여드렸죠. 표면적으로는 자신만만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그때 해군 정보부에서 새로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니콜라이 동지, 이건 미국 해안경비대 내부 보고서입니다. 젊은 장교가 문서를 건네줬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충격적인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죠. 폴라스타우 가동률 28%, 연간 정비 비용 7,500만 달러, 평균 고장 주기 14일, 부품 조달 기간 6개월 이상, 이런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맨 아래 줄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북극 작전 수행 능력 극히 제한적, 이게 초강대국 미국의 현실입니까? 푸틴 대통령이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믿기 어렵군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모두 사실이었어요.
그때 북극 항로청장 이반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카카, 방금 입수한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알래스카 놈 항구의 실시간 영상이 떴어요. 즉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하며 미국 쇠빙선들을 비췄죠. 첫 번째로 보인 건 폴라스타호였습니다. 한때 북극의 제왕이라 불렸던 이 거대한 쇠빙선은 이제 처참한 몰골이었어요. 선체 곳곳에 녹이 새을어 있었고 갑판 위 장비들은 방수포로 덮여 있었죠. 저 상태로 북극해를 항해한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작년에 남극 보급 임무 중 5번이나 고장 났다고 합니다. 이반이 설명했죠. 칠레 해군이 구조하지 않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두 번째 쉐빙선 힐리오는 더 심각했습니다. 거대한 드라이독 안에서 선체가 반쯤 분해된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2023년 화재 이후 계속 저 상태입니다. 2년이나요? 부품을 구할 수 없대요. 제조사가 오래전에 문을 닫았거든요. 난 마지막으로 폴라시오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쇠빙선은 아예 육상에 올려져 있었어요. 저건 사실상 고철 덩어리입니다. 이반이 냉정하게 평가했죠. 미국 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아서 해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푸틴 대통령이 물었어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죠. 미국 해군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북극 경쟁에서 이미 졌다. 러시아를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 실제로 미국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비관적인 전망뿐이었어요. 전 해안경비대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쉐빙선 한 척을 건조하는 동안 러시아는 10척을 만들 겁니다. MIT 조선공학과 교수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미국은 쉐빙선 설계도조차 제대로 그릴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미국이 북극을 포기하는 겁니까? 내무부 장관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설명했죠. 동맹국의 기술을 빌리는 거죠. 특히 한국의 조선 기술을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의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하면서도 한국인들을 구금하고 비자 비용을 100배나 올렸다? 푸틴 대통령이 의아해했어요. 트럼프 정부의 실수입니다. 제가 설명했죠? 국내 정치용으로 강경책을 쓰다가 진짜 필요한 동맹을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이 북극 항로를 개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담당 부총리가 물었어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를 러시아가 독점하게 됩니다. 북극 전문가 콘스탄틴 박사가 대답했죠. 그럼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 양쪽에서 고립돼요. 무역 주도권을 완전히 잃는 거죠? 콘스탄틴 박사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유럽 간 무역 규모가 연간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그중 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예요. 만약 북극 항로가 열리면 운송 시간이 40%, 비용이 30% 줄어듭니다. 그럼 연간 4,8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관건이군요. 푸틴 대통령이 핵심을 짚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러시아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죠. 우리에게 쇠빙선 30척이 있으니까요. 그때 외교부 아시아 국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니콜라이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극지용 특수선박 개발팀을 꾸렸대. 정말입니까? 그뿐 아니야. 한국 정부가 북방정책 재검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 저는 즉시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카카, 한국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단계겠지? 대통령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들도 미국의 반응을 살피고 있을 거야. 그런데 미국은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기술자 317명을 구금하고 비자 비용을 100배 올린 건 명백한 적대 행위예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적어도 한국 기업들은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 회의가 끝나갈 무렵 푸틴 대통령이 결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좋아, 한국과 접촉을 시작하게.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공식 채널은 피하게. 미국이 눈치챌 수 있으니까 비공식 특사를 통하는 게 좋겠군요. 그래, 그리고 니콜라이.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번엔 신중하게, 하지만 대담하게 움직여야 해.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자만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북극을 지배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정작 쇠빙선은 세 척뿐이고 그마저도 제대로 운항하지 못했죠. 새 쇠빙선을 만들 기술도 인력도 심지어 의지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네, 결국 그들은 한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작 한국을 적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야말로 러시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그로부터 사흘 후 저는 미국 백악관에서 흘러나온 성명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극의 미래를 개척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었어요. 특히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우방국들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러시아보다 우월한 북극 전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말은 그럴듯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으니까요. 바로 그날 오후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죠. 한국 기업들이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보조금에서 배제당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럼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예, 우리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장관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죠. 미국만이 유일한 파트너는 아니니까요.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관리가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판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 재계의 반응이었어요. 삼성전자 부회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유출됐는데 내용이 폭발적이었죠. 미국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반도체가 필요하면 투자하라고 하고 막상 공장을 지으면 우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해요. 이게 동맹입니까? 아니면 착취입니까? 현대자동차 회장의 발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지아 공장에 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엔지니어 317명이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미국 정부는 사과는커녕 비자 비용을 100배로 올렸죠. 이제 우리도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정보국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입수했어요.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에 보낸 비공식 메시지였죠.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향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특히 북극 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어요. 한쪽에서는 한국인들을 구금하고 비자 장벽을 세우면서 다른 쪽에서는 기술 협력을 요구하다니요. 니콜라이 이것 좀 봐요? 동료 세르게이가 또 다른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작성한 한국 기업 규제 강화 방안이었어요. 한국산 배터리의 추가 관세 부과 검토, 한국 조선업체 미국 진출 제한, 핵심 기술 이전 금지 품목 확대 이런 내용들이 빼곡했죠.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인가요? 세르게이가 혀를 찼어요.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는 것 같군요. 아니, 더 정확히는 이용 대상이지. 제가 정정했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위협이 되면 버리는 거예요. 바로 다음 날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협회가 주최한 시위였어요. 미국은 사과하라.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하지 마라. 진정한 동맹 관계를 요구한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쳤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엔지니어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미국 기업과 일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중년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이 요청할 때마다 달려갔고 그들의 기술 발전에 기여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를 불법 체류자 취급합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 장면을 본 푸틴 대통령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정말 미국을 떠날 수 있을까?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분석했죠? 하지만 경제적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신북방 정책 2처명을 발표한 겁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북극 항로 개발 참여 의사를 명시한 부분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외교부 아시아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한국이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인 거죠. 하지만 아직은 말뿐일 수 있어요. 제가 신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죠. 그때 경제부에서 흥미로운 데이터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의존도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정말 그랬어요. 네, 2000년에 20%였던 대미 수출 비중이 2025년에는 12%로 떨어졌죠. 반면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은 급증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탈미국화를 진행 중이었군요. 푸틴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어요.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하지만 안보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검토하겠다. 미국이 요구한 50억 달러는 과도하다. 동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건 사실상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한국이 처음으로 방위비 협상을 거부한 거니까요.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 일시적인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미국 언론들은 난리가 났죠.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미국을 배신하는가?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맹의 균열, 러시아가 웃는다고 보도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 언론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했다. 굴욕적인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자.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이런 논조가 주를 이뤘어요? 특히 한국의 한 시사평론가가 쓴 칼럼이 화제가 됐죠. 70년간 우리는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랐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기술자들이 범죄자 취급받고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는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한국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저는 이 상황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미국의 이중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앞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죠. 말로는 동맹 협력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우선 반도체 분야를 보면 미국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한국 기업 손실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들은 예외 적용을 받았죠. 배터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수십조 원을 투자했는데 보조금에서 제외됐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기업이 중국산 원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똑같이 중국산을 써도 보조금을 받습니다.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자국 조선소 보호를 명목으로 한국 조선사들의 미국 진출을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쇠빙선 건조는 한국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기술은 달라 시장은 주지 않겠다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의 모순이 너무 명백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외교부 장관이 러시아 대사를 만났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네, 공식 의제는 문화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북극 항로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의향이 있다. 러시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해요. 드디어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신은 없었어요. 70년의 관성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으니까요. 그때 정보국에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니콜라이 한국 조선 3사 CEO들이 비밀 회동을 했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북극 특수선 공동 개발을 논의했다고 해. 그리고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가능성도 검토했대. 저는 즉시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각하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이 진지하게 대안을 찾고 있어요.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이제 우리가 나설 때야. 어떻게 접근할까요? 너무 적극적이면 의심받을 거야. 자연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북극 개발이 좋은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명심하게.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야.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세계 질서를 바꿀 기회다. 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무르만스크에 있는 러시아 북극 함대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특별 시찰이었어요. 니콜라이, 우리의 진짜 실력을 한국에 보여줄 때가 왔네. 출발 전 대통령이 제게 말했죠.
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확인하고 오게. 그리고 한국 특사가 도착하면 안내해 주게. 무르만스크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대한 쇠빙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었어요. 니콜라이 동지, 환영합니다. 북극 함대 사령관 알렉세이 제독이 저를 맞았죠. 현재 이곳에 쇠빙선 15척이 있고 나머지는 작전 중입니다. 제독이 저를 안내한 첫 번째 쇠빙선은 아르크티카호였습니다. 220m 길이의 거대한 원자력 쇠빙선이었어요. 이 배 한 척이 미국 쇠빙선 3척을 합친 것보다 강력합니다. 제독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죠. 7만 5천 마력의 원자력 엔진으로 3m 두께의 얼음도 뚫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함교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전부 우리 쇠빙선들입니다. 제독이 항구를 가리켰죠. 하나, 둘, 셋. 세어보니 정확히 15척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북극해에서 작전 중인 게 10척, 정비 중인 게 5척입니다. 그럼 총 30척이 모두 가동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 북극해 전 구간에 투입할 수 있어요. 제독이 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북극해 지도가 떠 있었어요. 이게 실시간 북극 상황입니다. 붉은 점들이 지도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각 점이 우리 쇠빙선입니다. 현재 10척이 운항 중이에요. 그때 한 장교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작년 우리 쇠빙선들의 총 운항 일수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평균 281, 가동률 77%입니다. 미국은 몇 일이었죠? 제가 물었어요. 폴라스타우가 89일, 나머지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톤마일로 계산하면 차이가 더 극명합니다. 다른 장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작년 러시아 쇠빙선들이 운송 지원한 화물이 3,200만 톤입니다. 미국은요? 18만 톤이었습니다. 우리의 100분의 1도 안 되죠. 제독이 자료를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이건 북극 항로 통과 선박 숫자입니다.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2020년 32척에서 작년엔 89척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3배가 됐군요. 올해는 100척을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때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북극해의 실시간 빙하 두께 데이터였어요. 이 시스템이 우리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제독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인공위성 15개와 해상 센서 300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와요. 지도 위에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다양한 색깔이 표시됐습니다. 파란색은 1m 이하, 녹색은 1에서 2m, 노란색은 2에서 3m, 빨간색은 3m 이상입니다. 이걸로 최적 항로를 찾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개의 항로를 분석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찾아요. 제독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상하이에서 함부르크까지 가는 컨테이너선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면에 2개의 항로가 나타났어요. 수에즈 운하 경로는 21,000km, 48일이 걸립니다. 북극 항로는요? 14,000km 28일이면 충분해요. 정확히 20일 42%가 단축되는군요. 비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핵심을 물었어요. 연료비가 30% 절감됩니다. 경제 분석관이 대답했죠. 하지만 쉐빙선 에스코트 비용이 있어서 현재는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럼 경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돈인 화물에는 충분히 경제적이죠. 예를 들면요. LNG, 의약품, 전자제품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요. 그날 오후 한국 정부의 비공식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차관과 조선 전문가 몇 명이 함께였어요. 러시아의 북극 인프라를 직접 보고 싶다고 하셨죠? 제가 그들을 맞으며 말했어요. 네, 특히 쇠빙선 운영 현황이 궁금합니다. 한국 차관이 대답했죠. 저는 그들을 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실시간 북극 상황을 본 한국 측 인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군요. 한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게 없습니까? 있긴 하지만 우리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죠. 한국 차관이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북극 항로가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 못한 겁니까?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제독이 솔직히 인정했어요. 영하 50도에서 안정적으로 운항하려면 특수한 선체 설계가 필요한데 우리 기술로는 부족해요. 한국이 그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한국은 LNG 운반선으로 극좋은 기술을 완성했고 쉐빙 LNG선도 건조한 경험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크리스토프 드 마르주리호가 북극을 횡단했어요. 한국 전문가가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그때 제독이 제안했습니다. 실제 쉐빙선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항구로 나갔어요. 11회 승선했습니다. 25,000 통읍 디젤 쉐빙선이었죠. 이 배로 작년에 북극점까지 다녀왔습니다. 선장이 설명했어요. 편도 며칠 걸렸습니까? 열흘입니다. 얼음 두께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한국 전문가들이 선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내빙 구조는 훌륭하네요. 하지만 열 관리 시스템이 구식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엔진 수명도 짧아집니다. 한국 차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만약 한국 기술을 적용하면 어느 정도 개선될까요? 최소 30%는 향상될 겁니다. 옆에 있던 조선 전문가가 대답했어요. 특히 우리의 열회수 시스템을 적용하면 연료 효율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저는 이때다 싶어 제안했습니다. 한러 공동으로 차세대 쇠빙선을 개발하면 어떨까요? 러시아의 북극 경험과 한국의 조선 기술을 결합하는 거죠. 한국 차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생각하십니까? 우선 기술 공유부터 시작하죠. 제가 준비해둔 제안을 꺼냈어요. 러시아는 북극 운항 데이터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한국은 최신 조선 기술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공동으로 국제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북극 운항 안전 기준, 환경 규제, 기술 사양 등을요. 한국 측 인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표준을 선점한다. 차관이 중얼거렸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강조했죠. 미국이 쉐빙선 3척으로는 표준을 만들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30척, 한국 기술까지 더하면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비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차관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어요. 오늘 많은 걸 봤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인프라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제가 물었어요. 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 전문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반발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독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쇠빙선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만 있죠. 돈도 이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 차관이 덧붙였어요. 의회가 쉐빙선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있거든요. 저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국이 약할 때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야 해요. 한국도 그걸 원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지쳤습니다. 차관이 속내를 드러냈어요. 70년간 미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기만 했죠. 이제는 우리도 규칙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같이 만듭시다.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북극의 미래를 설계하는 겁니다. 차관이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부에 보고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한국이 관심을 보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특히 표준 선점에 큰 흥미를 보였어요.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하게. 하지만 니콜라이, 네, 카카. 너무 서두르지는 마. 한국이 먼저 움직이게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한국 대표단이 떠나기 전 마지막 미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국 차관이 말했어요. 시범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프로젝트를 생각하십니까? 한국 선박 한 척이 러시아 쉐빙선 에스코트를 받아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겁니다. 언제요? 다음 달은 어떻습니까?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성공하면 전 세계가 주목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차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본격적인 협력을 논의하죠. 표준을 선점하는 건 말입니다. 네, 그로부터 3주 후 저는 북극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한국과 러시아의 운명을 가를 시범 항해 날이었죠. 니콜라이 수온영하 2.8도, 기온영하 35도입니다. 아르크티카호의 함교에서 항해사가 보고했어요.
밖을 보니 끝없는 빙원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에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죠. 한국 선박이 보입니다. 망원경을 들고 있던 장교가 외쳤어요. 저 멀리 회색 선체가 나타났습니다. LNG 운반선 천지호였어요. 한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쉐빙 LNG선이었죠.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17만 통읍 거대한 선박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천지호, 여기는 아르크티카호입니다. 통신 상태 확인하세요. 우리 통신 장교가 교신을 시작했어요. 아르크티카호 천지호입니다.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한국인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바로 강태원이라는 극지항해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강태원 선장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어요. 강 선장님, 준비됐습니까? 네, 새로운 열관리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화면 속 강 선장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이번 항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엔지니어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팀이 개발한 신기술을 처음으로 실전 투입하는 거예요. 어떤 기술입니까? 폐열 회수 시스템과 선체 가열 장치를 결합한 거죠. 젊은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엔진열의 95%를 재활용해서 선체 결빙을 방지합니다. 우리 앞에는 북극해에서 가장 험난한 구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방 50km, 빙하 두께 1.6m입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보고했죠. 평균 두께가 1.6m라는 건 일부 구간은 2m를 넘는다는 뜻이었어요. 평소 이 구간 통과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강 선장이 물었어요. 보통 20시간입니다. 제독이 대답했죠. 오늘은 그 기록을 깨야 합니다. 아르크티카호가 선두에 서고 천지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쇠빙선이 만든 수로를 따라 LNG선이 항해하는 방식이었죠. 전진양소! 제독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75,000 마력의 원자력 엔진이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킁킁킁! 거대한 선수가 얼음을 들이받는 소리가 선체를 통해 전해졌어요. 1.6m 두께의 빙판이 마치 유리처럼 깨지며 양옆으로 밀려났죠. 아름답군요. 옆에 서 있던 한국 관찰단의 한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순조로웠어도 곧 문제가 생겼어요. 천지호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이 들어왔죠. 얼음 파편이 선체에 달라붙고 있어요. 강 선장의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한국팀의 신기술이 빛을 발했어요. 선체 가열 시스템 가동! 강 선장의 명령이 떨어졌죠. 온도를 섭씨 5도로 올립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속도 회복됐습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2시간, 3시간, 4시간. 평소 같으면 겨우 절반도 못 왔을 거리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연료 소비량 확인. 제가 지시했어요. 평소 대비 82%입니다. 18%나 절약했다고요? 네, 한국 선박의 열효율이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5시간째 되던 때였어요. 앞에 거대한 빙산이 나타났습니다. 높이 30m, 폭 200m의 빙산입니다. 우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뚫고 갑시다. 제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르크티카호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광! 엄청난 충격과 함께 빙산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천지호 속도 유지하고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좌현 쪽 얼음이 급속히 접근합니다. 천지호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어요. 무너진 빙산 조각들이 해류를 타고 선박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던 거죠. 긴급 회피! 강 선장이 외쳤어요. 하지만 17만 톤의 거대한 선박이 쉽게 방향을 바꿀 순 없었죠. 그때 한국팀의 또 다른 기술이 작동했습니다. 측면 분사 시스템 가동, 선체 옆구리에서 강력한 온수가 분사되기 시작했어요. 얼음 덩어리들이 녹으면서 밀려났죠. 충돌 회피 성공!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6시간, 7시간, 우리는 믿기 힘든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어요. 현재 위치 확인, 구간 70% 통과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14시간 걸릴 거리를 7시간 만에 왔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서 이 항해를 지켜보고 있던 관계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런던 로이드 보험에서 연락 왔습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죠. 뭐라고 합니까? 이 속도로 안전하게 통과하면 보험료 재산정을 검토하겠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나요? 북극 항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높은 보험료였거든요. 일반 항로보다 서너 배 비싼 보험료 때문에 선사들이 북극을 기피했죠. 코펜하겐 해상보험도 연락 왔습니다. 도쿄 해상화재도요? 함부르크 재보험사도 관심을 보입니다. 연이어 보고가 들어왔어요. 10시간째 우리는 마지막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방의 압력 빅맥입니다. 빙판이 서로 부딪혀 산처럼 솟아오른 지형이었어요. 높이가 5m는 됩니다. 이건 돌파가 불가능해요. 젊은 항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제독은 웃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를 위해 우리가 있는 거지. 아르크티카호가 후진을 시작했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러시아식 돌파법을 보여드리죠. 쇠빙선이 500m쯤 물러났다가 다시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속도를 높이고 더 높이고 쾅! 믿을 수 없는 충격과 함께 압력 빅맥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충돌에서 마침내 빅맥이 무너졌습니다. 통로가 열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전지호가 그 틈을 통과하는 순간 강 선장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러시아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니 불가능이 없네요. 12시간 만에 우리는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기록 달성? 제독이 선언했어요. 평소 20시간 걸리던 구간을 12시간에 통과했습니다. 정확히 40% 단축이네요. 연료는 18% 절감했고요. 길 사고나 고장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모스크바, 서울, 그리고 북극해 한복판이 연결됐죠. 역사적인 날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말했어요. 이제 북극 항로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 장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러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네요. 그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런던 로이드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극 항로 보험료를 30% 인하한답니다. 단 한국 기술이 적용된 선박에 한해서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어요. 보험료가 내려가면 더 많은 선박이 북극을 이용할 테고 그럼 미국은 완전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니콜라이 잘했네. 푸틴 대통령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지. 무엇을 하실 겁니까? 표준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만든 규칙을 세계가 따르게 하는 거지. 강 선장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씨, 오늘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무엇을요? 미국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아니, 어쩌면 미국 없이가 더 나을지도 모르죠. 시범 항해 성공 이후 2주일이 지난 날, 저는 모스크바 국제무역센터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해운업계 거물들이 모였어요. 북극 항로를 통하면 상하이에서 로테르담까지 12일에서 15일이 단축됩니다. 덴마크 머스크 라인의 부사장이 발표를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시간 단축이 아닙니다. 물류 혁명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구체적인 숫자들이 떴습니다. 수에즈 운하 경로는 40일, 북극 항로는 25일, 정확히 15일 37.5%가 단축되는 거였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청중을 둘러봤죠. 연간 선박 운용 일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때 중국 코스코 그룹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연료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25%에서 30%입니다. 톤당 연료비로 환산하면 킬로미터당 4.8달러에서 3.6달러로 줄어듭니다. 일본 NYK 라인 전무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탄소 배출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회장 전체가 주목했어요. 2025년 탄소 중립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으니까요. 한러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북극 항로 이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 감소합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2만 통읍 컨테이너선 기준 항해당 3,8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어요. 자, 유럽연합 탄소세를 고려하면 얼마나 절약됩니까? 네덜란드 선사 대표가 물었어요. 톤당 100유로로 계산하면 항해당 38만 유로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이건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미국 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 워싱턴에서 급히 날아온 국무부 북극 담당관 레베카 밀러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러시아와의 협력은 제재 위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미국은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주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어요. 제재요? 무슨 근거로요? 독일 하팡로이드 CEO가 반박했습니다. 북극 항로는 국제 수역입니다. 미국이 통제할 권한이 없죠. 우크라이나 제재를 우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베카가 주장했어요? 그때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전략기획본부장이었죠. 미국은 틀렸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제재 우회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우리는 북극 항로 안전 운항 표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문서 제목이 선명했어요. 북극해 운항 국제 표준 한러 공동 제안. 이 표준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싱가포르 해운청 관계자가 물었어요. 선박 구조, 안전 장비, 운항 절차, 환경 보호 기준 등 모든 것입니다. 누가 이 표준을 인증합니까?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레베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미국과 상의 없이 국제 표준을 만든다고요? 상의요? 한국 본부장이 되물었죠. 미국이 우리 기술자 317명을 구금할 때 상의했습니까? 비자 수수료를 100배 올릴 때 우리 의견을 물었습니까?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국에 대한 동정론은 사라지고 오히려 한러 협력에 관심이 쏠렸죠.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 선주협회 회장이 핵심을 물었어요. 그때 런던에서 화상으로 참여한 로이드 보험 임원이 발언했습니다. 방금 이사회 결정이 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한국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북극 항로 보험료를 표준 요율로 조정합니다. 표준 요율이라면 일반 항로 대비 1.2배입니다. 기존 3배에서 대폭 인하한 거죠. 그가 문서를 하나 더 보여줬어요. 새로운 보험료 산정표였는데 북극 옵션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죠. 선박 등급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북극 A급, 한러 표준 인증 선박, 표준 요율 1.2배. 북극 B급, 일반 내빙 선박, 표준 요율 2.0배. 북극 C급, 미인증 선박, 표준 요율 4.0배. 이건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사실상 한러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거죠. 잠깐, 미국 쉐빙선은 어느 등급입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현재로선 C급입니다. 로이드 임원이 대답했죠. 구형이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요. 레베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공정 경쟁입니다. 불공정이요? 제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미국이 한국 기업에 가한 차별은 공정했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러시아와 한국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환영합니다. 단 우리가 만든 표준을 따른다면요. 그때 한국 본부장이 강력한 한마디를 더했어요. 7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이 만든 규칙을 따랐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한국이 규칙을 만들 때가 됐어요. 회의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동의 해운 관계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미국 대표 레베카만 홀로 앉아 있었죠. 휴식 시간에 독일 선사 대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니콜라이,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조선소도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싶어 해요. 한국 측과 협의하시죠. 일본 대표도 왔어요. 우리 미쓰이 조선도 관심이 있습니다. 북극 표준 선박을 건조하고 싶어요. 중국, 싱가포르, 노르웨이. 줄을 서서 협력 의사를 밝혔죠. 그날 오후 한국 대표단과 비공개 미팅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한국 본부장이 만족스러워했어요. 특히 보험료 인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제가 말했어요. 국제해사기구 인증입니다. 언제 신청할 겁니까? 다음 달 총회 때요. 그 전에 실증 데이터를 더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어요. 시범 운항을 10회 더 실시합시다. 다양한 선종, 다양한 조건에서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모두 공개하는 겁니다. 투명하게요. 숨길 것 없이. 미국이 방해할 텐데요. 한국 측 한 사람이 우려를 표했어요. 방해할 수단이 없습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했죠. 쉐빙선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제는 명분도 없어요.
그때 한국 본부장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 알고 계십니까?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발주 쇠빙선 2척을 건조하기로 했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국 정부도 승인했어요. 미국 반발은요? 이미 317명을 구금당했는데 더 무엇을 잃을 게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한국이 진짜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거죠. 저녁 무렵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대성공이었습니다. 레베카는 뭐라고 했나?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완전히 우리 편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날 밤 세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러 북극 표준 선점, 미국 빠진 새 질서, 보험료 인하로 북극 항로 시대 열려. 특히 파이낸셜 타임스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 동맹을 함부로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손잡으면서 북극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미국은 따라가는 처지가 됐다. 제재를 무기로 썼던 미국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 앞에서 무력해진 거였어요. 우리가 판을 바꾼 겁니다. 제재 프레임에서 표준 프레임으로요.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할 데이터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요. 국제해사기구 총회가 열리는 런던, 그해 9월 28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해운 관계자 1,500명이 모인 대회의장에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발표할 데이터는 지난 석 달간 한러 공동으로 수집한 북극 항로 실증 자료입니다. 제 뒤로 거대한 스크린에 북극 항로 상용화 검증 보고서라는 제목이 떴죠. 미국 대표단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무부 북극 담당관 레베카 밀러와 해군 북극사령부 참모들이었어요. 레베카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지난 석 달간 총 48회의 시범 운항을 실시했습니다. 화면에 북극해 지도와 함께 빨간 선들이 그어졌죠. 컨테이너선, LNG선, 벌크선, 탱커 등 모든 선종이 참가했어요. 총 운항 거리는 68만 킬로미터, 지구 17바퀴에 해당합니다. 그때 레베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예상했던 공격이었어요. 모든 운항에 국제 옵서버가 동승했습니다. 제가 차분히 대답했죠. 노르웨이, 덴마크, 일본, 독일에서 파견된 독립검증단이었어요. 노르웨이 성급협회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해사청장도 거들었어요. 우리도 검증했습니다. 조작이나 과장은 전혀 없었어요. 레베카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 데이터 아닙니까? 장기적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하죠? 이것도 예상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10년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제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죠. 슈퍼컴퓨터로 10,000번의 가상 운항을 시뮬레이션 했어요. 다양한 기상 조건, 빙하 상태, 선박 유형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결과는 명확합니다.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입증됐어요. 이제 핵심 데이터를 발표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3가지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항해 시간 40% 단축. 화면에 큰 숫자가 떴어요. 상하이 로테르담 기준 48일에서 29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실제 운항 평균 값입니다. 둘째, 연료 소비 18% 절감. 또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죠. 거리가 짧아진 것과 한국의 여료율 기술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2만 톤급 컨테이너선 기준 항해당 32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어요. 셋째, 사고 및 지연율 60% 감소. 이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였어요. 한러 공동개발 안전 시스템 덕분입니다. 실시간 빙하 모니터링과 예측 시스템이 핵심이죠. 레베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과장된 수치 아닙니까? 믿기 어렵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미국 해군 자체 시뮬레이션과도 너무 다릅니다. 미국 시뮬레이션이 몇 년도 자료입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2020년입니다만 5년 전 자료로 현재를 평가하시는 겁니까?
게다가 미국은 실제 운항 데이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미국 해군 대령이 발끈했어요. 우리도 북극 운항 경험이 있습니다. 몇 회나 되시죠? 작년에 3회, 우리는 48회입니다. 16배 차이예요.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바로 그때 제가 준비한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국제권익기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북극이사회 로고가 나타났어요. 북극이사회는 북극 연안 8개국이 만든 최고 권익기구였죠. 어제 오후 북극이사회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봉인된 문서를 들어보였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천천히 봉인을 뜯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북극이사회는 한러 공동 제출, 북극 항로 안전 운항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결과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예비 승인을 결정했음을 통보합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예비 승인은 사실상 최종 승인과 같은 의미였거든요. 또한 본 가이드라인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국제해사기구에 권고합니다. 레베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북극이사회에는 미국도 회원국인데 미국을 제치고 한러 안이 승인된 거였어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특히 다음 3가지 혁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첫째, 실시간 빙하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확성. 둘째, 한국의 선박 열 관리 기술의 우수성. 셋째, 러시아에 축적된 운항 데이터의 신뢰성. 이 승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6개월 내 추가 실증을 거쳐 최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현재까지의 성과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합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순식간에 전체가 기립 박수를 보냈죠. 미국 대표단만 앉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발언권을 얻었어요. 노르웨이는 한러 표준을 전폭 지지합니다. 우리도 북극 연안국으로서 이 표준을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가 연이어 지지를 선언했어요. 캐나다도 신중하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북극 연안 8개국 중 7개국이 찬성한 겁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사회자가 레베카에게 물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어요. 한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어요. 한국 정부는 북극 항로 전용 펀드 1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북극 전용 선박 50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이건 폭탄 선언이었어요. 한국이 북극에 올인하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건조는 한국 조선소에서, 운항은 러시아 쇠빙선과 함께.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십입니다. 일본 대표도 일어났어요. 일본도 5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중국, 싱가포르도 투자 의사를 밝혔죠. 순식간에 30억 달러가 모였어요. 레베카가 마지막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건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기존 질서요? 제가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미국이 만들고 미국만 이익을 본 질서 말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 대표가 말했어요.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질서를요. 미국도 환영입니다. 우리 표준을 따른다면요. 그날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한러 북극 항로 표준안 채택 여부를 묻는 투표였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42개국, 반대 8개국, 기권 12개국, 반대한 8개국 중에 미국이 있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국제해사기구가 한러 표준을 공식 채택한 겁니다. 축하합니다, 니콜라이. 한국 대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규칙을 바꿨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답했죠. 이제 진짜 북극 시대를 열어야죠. 레베카가 회의장을 떠나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미국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세요? 제가 담담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가 우리 편이니까요. 그녀가 떠난 후 한국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울산에서 뭔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차세대 쉐빙선입니다. 한러 기술을 모두 집약한 걸작이죠. 저는 그날 밤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니콜라이 이제 마지막 단계야. 울산에 가서 새 시대의 시작을 선언하게. 2025년 9월 29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거대한 도크 위에 은색으로 빛나는 쇠빙선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스타라는 이름이 선체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이 한러 협력의 결정체입니다. 현대중공업 사장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죠. 세계 최초로 영하 5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차세대 쇠빙선이에요. 진수식장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정부 고위 인사들, 세계 각국의 해운업계 대표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제 눈에 띈 건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조용히 한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죠. 지난 6개월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단에 올랐어요. 특히 구금되었다가 돌아온 317명의 엔지니어들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 엔지니어들이 모두 이 자리에 와 있었거든요. 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단순한 발 한 척의 진수식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던 해상 질서가 끝나고 아시아와 유럽이 함께 만드는 새 질서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때 깜짝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헬리콥터에서 내렸어요. 이 중요한 날에 빠질 수 없지. 대통령이 제게 윙크하며 말했죠. 한국 대통령도 곧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선 모습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었어요. 기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수석 엔지니어가 앞으로 나왔어요. 바로 시범 항해를 성공시킨 그 사람이었죠. 이 선박은 길이 230m, 폭 32m, 95,000 통읍입니다. 추진력은 78,000마력, 미국 최신 쇠빙선의 2배예요. 그가 선체를 가리켰습니다. 특수 합금강으로 만든 이중 선체 구조입니다. 영하 70대에서도 균열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선체 옆구리에 특이한 장치들이 보였어요. 열 분사 시스템입니다. 얼음이 달라붙는 걸 원천 차단하죠. 연료 효율은 어떻습니까? 독일 기자가 물었어요. 기존 쉐빙선 대비 45% 절감됩니다. 놀라운 수치였어요. 비결이 뭐죠? 한국의 LNG 기술과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을 융합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입니다. 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한 일이죠. 두 정상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70년간 미국의 충견이었던 나라가 러시아와 손잡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완전히 다른 한국이 있었어요. 자신의 기술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가 된 거죠. 이제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강태원이 신호를 보냈어요. 붕! 거대한 엔진음이 조선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선체가 미세하게 진동하며 생명력을 얻었어요. 정상 작동 확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미국 대사관 참사관이 제게 다가왔어요. 니콜라이 씨 축하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사였죠? 예, 미국도 이제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한러 표준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조건이 있겠죠? 네, 미국 기업들도 북극 항로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표준을 따른다면 환영입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 됐네요. 공식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샴페인 병을 들었어요. 이 배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기를. 병이 선체에 부딪혀 깨지며 샴페인이 흘러내렸죠.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씨, 돌아보니 그 317명 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김진수입니다. 조지아에서 구금됐던 엔지니어예요. 네. 기억합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대할 줄은.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죠. 하지만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선박이 천천히 물 위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바다에 닿는 순간 물보라가 하늘 높이 치솟았어요. 성공이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노동자들이 러시아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기술자들은 애국가를 불렀고요. 두 나라 국가가 울산 조선소에 울려 퍼지는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이제 실전 투입은 언제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강태원이 대답했죠. 부산에서 출발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북극해를 거쳐 무르만스크까지. 그 다음은 함부르크와 로테르담으로 갑니다. 현대중공업 사장이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쇠빙선을 매년 5척씩 건조할 계획입니다. 총 50척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함께라면 북극이 지중해처럼 활발한 항로가 될 겁니다. 점심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건배사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증명한 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닙니다. 그가 잔을 들었죠.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보여준 겁니다. 지배와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 말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70년간 우리는 한 방향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방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러시아와 함께 만든 이 성과가 그 증거입니다. 오후에는 기술 세미나가 열렸어요. 전 세계 조선 전문가들이 모여 한러 기술을 배우려 했죠. 이제 울산과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세계 쇠빙선의 메카가 될 겁니다. 한국조선협회 회장이 선언했어요. 그때 놀라운 발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극 항로 개발에 1,0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EU 대표가 발표했어요. 한러 표준을 기반으로 새로운 물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본, 인도, 브라질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전 세계가 북극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부두에 홀로 서 있었어요. 석양빛을 받은 유라시아 스타오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강태원이 제 옆으로 왔어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알고 계신가요? 이 배 이름의 의미를?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다는 뜻 아닌가요? 그것도 맞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죠. 쇠사슬이 아닌 항로로 잇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쇠사슬로 묶으려 했지만 우리는 항로로 이었어요.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내일이면 배가 첫 항해를 시작합니다. 강태원이 말했어요. 그 항해가 끝나면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더 이상 한 나라가 바다를 지배하는 시대는 끝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바꿨다. 미국이 만든 질서를 따르기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러시아도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섰다. 이것이 진정한 다극화 시대의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유라시아 스타오가 출항했습니다. 수천 명이 부두에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태극기와 러시아 3색기가 나란히 휘날렸죠.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북극은 갈등의 바다가 아니라 협력의 바다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동맹이 있을 거라고. 니콜 라이, 푸틴 대통령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잘했네. 자네가 옳았어. 무엇이요, 카카? 한국을 믿은 게 말이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서로를 인정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멀리서 유라시아 스타오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붕! 그 소리는 마치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쇠사슬이 아닌 존중으로 이어진 항로, 그것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